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다들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 너무 바빴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주 일주일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잔업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잔업판이라고 이번 주 그냥 어떻게 지냈는지도 잘 모르게 훅 지나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실방은요, 제가 풀스님이 제 실방 하시네. 네, 실방은 제가 직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댓글 못 따라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 소통 제대로 못 해가지고 실시간 방송해서 댓글에 관해서 대답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물어보시는 것 중에 너무 진지한 댓글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거를 글로 이렇게 댓글을 제가 또 답글을 달아주는 게서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간 방송을 지금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 방송 3번째 했는데요. 좀 이제 당분간은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실시간 방송 3번 해봤는데요. 와, 구독자가 오히려 줄더라고요. 저 실시간 방송 하고 나서 구독자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폴스님, 그래서 아무튼 실시간 방송은 뭔가 좀 소통을 좀 잘 하기 위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영상이 좀 무거운 영상이 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성을 터치하는 그런 영상이 많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쓰는데, 그래서 뭔가 소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시간을 하려고 계획했고, 이번이 3번째입니다. 마카롱라나님 저번에도 오셨던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이야기는 일본 임금에 관해서 제가 월요일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본 임금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취업에 관해서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생각하는 일본 취업 방법들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일본이나 일본을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말하듯이 제가 각 개인이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자기하고 맞는 쪽에 사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일본이든 한국이든. 물론 저는 일본에서 자라지 않고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식 생각이 많이 근본적으로 한국식 생각과 한국식 문화가 제 몸에 배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일본의 문화도 그냥 어느 정도는 저도 이제 습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일본은 일본식 문화가 있고, 한국은 한국식 문화가 있고, 미국은 미국식 문화가 있잖아요. 네, 오늘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잖아요. 제가 지금 전국 평균 임금 추이라고 해서 평균 임금 얼마냐, 그래서 제 댓글에 야, 평균 임금만 따지면 그게 정확한 거야, 그런 댓글도 다셨는데 정확한 지적이었고요. 오늘 제 임금은 까진 않습니다. 저는 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느 회사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떤 대우로 그 회사에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그 임금 명세에서는 저는 솔직히 신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에 살아봐서 일본의 상황을 좀 아는데, 그 명세서가 되게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영상들을 대부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코로나 사태 때 대부분의 회사들이 잔업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잔업수당이 없는 상황에서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거의 기본 임금만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거의 10년 전 상황의 임금을 받았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상황이 정말 안 좋았던 그때만을 포커싱해서 나가는 영상,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월급밖에 못 받아, 이런 일본 영상들은 저는 믿질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오늘 하는 얘기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전국 평균 연수입 추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일본에서는 솔직히 연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연봉이라는 개념은 이제 한국도 많이 미국 스타일로 돌아가니까 연봉이라는 개념이 있고, 우리 그냥
원천징수 영수증에 찍혀 있는 금액이 얼마, 이게 그냥 일본말로는 그냥 연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연수입이 얼마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연봉이라는 말을 하면 거기에는 솔직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 1년에 연봉 얼마 받겠어 이런 계약도 하고 그래서 회사를 입사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라 보너스가 있잖아요. 일본 연봉이란 개념하고 살짝 또 맞진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제가 지금 전국 평균 연수입 추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주구장창 한국에서 일본인들의 평균 연간 수입은, 연봉은 뭐 4천만 원대다, 4,300만 원이다. 2020년 4,300만 원이고 2021년에 뭐 4,330만 원, 30만 원, 4,330만 원. 단위가 N인데요. 저는 항상 100N이 1,000원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거 뭐 계산도 편하고 그러니까 443만 N이라고 뭐 각종 언론이나 뭐 뉴스나 뭐 유튜버나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합니다. 이 금액 일본 전체 평균이라고. 이 금액 어디서 나오냐? 국세청에서 한다니까요. 이 금액은 국세청에서 내가 알바를 하는 사람들도 이 평균 임금에 들어갑니다. 일본 알바생들이 고등학생도 알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 다 포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는 대학생 졸업생들의 임금 월급을 궁금해합니다. 뭐 고등학생 나와서 생산직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분들도 제 일전 영상에서 고등학생 출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생산직에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최소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파트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모두 포함한 연봉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합니다. 일본 평균 4,400만 원, 5천만 원도 안 돼. 이 이야기에 혹해서 일본 평균 임금이 한국보다 낮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오해가 있다고. 제가 항상 이 국세청 자료는 돈을 버는 사람 모두를 한 통계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간단히 이야기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네요. 정사원 같은 경우에 지금 5천만 원 넘고 정사원 이외에 파트타임으로 하는 사람이 지금 2천만 원 가까이 되네요. 1970만 원 정도 되니까 두 개 합치면 평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그 통계 자료를 봐야 됩니다. 일본 내에서는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 국세청 자료 보면 이거는 정사원 플러스 파트타임 다 포함된 자료다라고 생각을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쪽으로 들어가면 일본 전체 평균이 뭐 4천만 원 중반, 4천만 원 후반 뭐 이렇게 후반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전체 평균인 건 맞죠. 전체 평균인 건 맞아요. 김동진님 안녕하세요. 네, 항상 좋은 영상 고맙습니다 라고. 네, 제가 고맙습니다. 항상 좋은 댓글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채팅창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너 준 어떻게 채팅창 확인해? 이거 보이세요? 핸드폰으로 이 조그마한 채팅창을 확인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다 못 읽어드립니다. 이게 난 아이들하고 눈도 침침합니다 지금. 진짜. 그래서 마이비글님이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제 이야기 조금 진행한 다음에 풀스님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럴게요. 한국도 정사원 외 임금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19세 이하도 대상자라니까요. 여기 일본 고등학생들도 알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9세 미만, 그리고 60세 이상인 사람들, 이라는 사람들이 모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가지고 일본이 연봉이 뭐 낮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좀 힘들다. 그거는 좀 뭔가 어폐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워킹 홀리데이를 오고 싶어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10초 이상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제가 생각 중이라고만 말을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일본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이분 워킹 홀리데이 끝나고 한국 돌아가면 아마 일본 싫어하시는 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워킹 홀리데이는. 왜냐면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봉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번 주에 김동진 저 구독자분께서 어느 직종에서 연차가 어떻게 되고 어느 직급이 어떻게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까지 말해야 된다고 이런 조언을 하셨는데, 저는 사는 지역이 어디까지인지도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본 최저임금인데요. 각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킹 홀리데이 오셔서 어디에서 일하시느냐에 따라서 받는 최저임금 다를 겁니다. 워킹 홀리데이 오셔서 거의 최저임금 받고 일하실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합니다. 제가 모릅니다. 더 좋은 직종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는데, 제가 주변에서 보는 경우 대부분은 최저임금 받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지역마다 제가 최저임금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회사들의 최저임금도 다릅니다. 최저임금이란 임금도 차이가 납니다. 솔직히. 여기 뭐 후쿠오카 이런 데에서 아니면 그 임금 낮은, 최저임금 낮은, 이게 물가가 반영된 그 최저임금이거든요. 뭐 구마모토 규슈 이쪽에서 연봉 700만 엔, 한국으로 7천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이 도쿄 가서 똑같은 월급 받는다고 그러면 일본 사람 갈 것 같아요?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물가 높아지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저희 회사는 나고야에 본거지가 있는데요. 나고야에 본거지가 있는데, 이쪽에도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1년이나 2년간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근무지 변경하면요, 플러스 알파 주어집니다.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워킹 홀리데이로 오시는 거는 저는 특히 일본으로 오시는 거는 저는 별로. 그리고 일본인들은 외국인에 관해서 아직 상대적으로 오픈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픈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으로 워킹 홀리데이로 오시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본인은 한국에서 뭐 사고도 안 치고 뭐 깨끗하잖아요. 우리 대부분 다 깨끗한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100% 그렇게 보진 않는 눈이 있다는 것,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려요. 일본의 설계 보조는 어떤가요? 설계 보조요. 한국에서 설계 보조, 저희 회사도 설계 보조 있습니다. 설계 보조는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설계 보조합니다. 많이 전문대 저희 회사 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설계 보조합니다. 생산직에 갈래 아니면 생산직에서 조금 뭐 거기에 생산직까지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설계 보조로 해서 고등학생 졸업자들이 저희 회사에서 설계 보조 일합니다. 이 사람들의 일은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좀 차별을 두기 좀 그런데, 일본에서 처음에 들어가서 처음 시작이 어느 지점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나와 이 회사가 고용 계약을 맺고 들어갔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설계 보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등학교 졸업 신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한국보다는 아직도 일본이
아직도 일본이 그 뭐죠? 서류화 문서 작업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 보조가 문서 뭐 타이핑 해주고 아니면 도면 같은 거 옆에서 단순 작업 제가 생산직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런 단순 작업하는 거 그런 일을 설계 보조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이 정사원이 아닙니다. 그 임시직이나 네, 파견직으로 이 설계 보조를 뽑아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 쓰면서 같이 일을 해요. 설계 보조랑.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요. 왜냐면 저희가 사람들이 정확히 오더 주고 오더 준 거에 따라서만 뭐 정리를 한다거나 그림을 뭐 그린다거나 뭐 그렇습니다. 설계 보조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의 일인데요. 뭐 일은 간단하면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그쪽 일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 그만두더라도 다른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다른 쪽으로 바로바로 자리 나서. 일본 IT계 한국에서 그 취업 보조로 하는 해외 리크루팅에서 일본 내로 취직하는 경우 이 사람들은 보통 1년에서 이제 4년 정도는 IT계 뿐만 아니라 일본 내 어딜 가든 월급 가장 적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든 시간만 일본에서 있다가 돌아가시는 경우에요. 정말로 잘 생각해 보시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게 후생성 자료입니다. 일본 후생성. 제가 항상 후생성 자료 봐야지 무슨 국세청 자료를 봐 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후생성 자료가 정확합니다. 좀 더 정확합니다. 왜 내가 후생성 자료 보는 게 정확하냐? 이거 여기에 대학생별로 그다음에 산업 분야별로 현재 임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나오거든요. 이게 일본 내에서 사고 나잖아요. 사고 나서 뭔가 뭐 보험으로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보상해 줘야 되는 그 보험금 개인이 넣었던 보험금은 뭐 따로 책정되지만 평균적으로 이런 그 피해 보상할 때 그 베이스가 되는 게 이 후생성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후생성 자료 보면은 이게 학력별로 임금이랑 다 나오는데 한국은 되게 정확하게 잘 그래프가 이쁘게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 일본에서 일하신 분들은 와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서류화되어 있는 작업 아주 환장하죠. 이렇게 저도 회사에서 막 이런 자료 그냥 빡빡하게 글씨 쓰여져 있는 이런 자료 일본 내에 뭐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게 학력별, 성별, 연령별 대충 이렇게 임금표를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좀 이따가 이제 좀 더 자세한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대학생 표예요. 남녀 여기가 합계인데 처음에 대학생 나오면 일본 나이로 22살 정도 되잖아요. 22살 되면 이건 임금입니다. 보너스가 아니에요. 임금이에요. 월급이에요. 그냥 한국으로 치면 처음에는 단위가 1000엔이니까 22만엔 받습니다. 처음에 22만엔 받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22만엔 받는다. 일본 어딜 가나 평균. 이거 대학교 나와서 대기업을 가든 어딜 가든 처음 이 월급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일본에서는 교통비는 실비 지급입니다. 출퇴근용 교통비 JR 타고 다니는 이 교통비 있잖아요. 이거 회사에서 지급해 줍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냥 임금 플러스고요. 그 출퇴근비는 회사에서 돈을 받더라도 비과세입니다. 어차피 내가 나가는 돈이니까. 이태용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2만엔. 이게 22만엔. 여기서 플러스 그리고 교통비 포함되고요. 또 뭐가 포함돼요? 가족수당이 포함됩니다. 만약 자기가 결혼을 했으면 가족수당이 회사마다 얼마만큼 받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회사는 가족수당의 형태도 달라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애는 없어. 결혼을 했는데 애는 없고 와이프만 있어. 근데 이 와이프가 그냥 간단하게 돈 안 벌어.
돈 안 벌고 집에서 전업주부야. 그러면 가족수당 줍니다. 근데 내가 돈을 벌어. 일본 지금 기준이 100 얼마죠? 이동진 님이 아실 거야, 아마. 100 얼마 넘어가면, 100 얼마니까, 천 얼마였다. 그냥 쉽게 1000만 원 정도 넘게 알바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가족수당 못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족수당 붙는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게 이제 여기서 떼어야 되잖아요. 주민세 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 떼어야 되잖아요. 이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게 아까 지역마다 물가가 낮으니까 월급도 낮다고 그랬는데요. 주민세하고 건강보험료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좀 다시 말할게요. 주민세는 거의 동일한데요. 건강보험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일본의 시스템은 누차 말하지만 한국의 중앙집권화에 따라서 한국처럼 그 단순하라고 말하면 안 되죠. 단일한 정책이 아니라 지방마다 정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지방마다 내는 세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25에서 29살. 이거는 일본의 일반적인 시스템이고, 일본 애들은 대학교 졸업하면서 군대 안 갔다 오고 휴학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휴학하는 경우는 뭐다? 휴학하면 일본 대학교에서는 등록금 내야 하기 때문에 일본 대학생들 휴학 잘 안 한다. 제가 대부분 22살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할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25, 6살 때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한 달에 26만 엔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출퇴근 교통비하고, 그 다음에 가족 있으면, 이때까지만 해도 4년까지만 해도 정말 일본에서 그냥 단기적으로 와서 일하셨던 분들은 진짜 지질이 고생하고 여기에서 머무르다가 가시는 경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 좀 넘어가잖아요. 30살 넘어보잖아요. 이제 월급이 30만 원 받습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월급이. 30만 원 받아요? 그럼 여기서 단순하게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보너스가 보통 제가 4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대기업이라고 했으면 5개월, 6개월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30만 원에 여기에 그 교통비 안 받고요. 그 다음에 가족수당 안 받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보통 받는 게 30만 원에서 360만 원이겠네요. 거기에다가 360만 원에서 5개월치만 해도 150이면 510만 원 정도 받겠네요. 여기 이 나이대에 평균적으로 510만 원 정도 받겠네요. 근데 아까 7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는 거, 31살에 9년 차에 7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그분은 대기업이니까 이쪽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진급이 조금 빨랐던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30살, 31살 정도 되면은요, 한국 나이로 33살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되면 한국에서 치면은 부장까지는 못 올라가지만 빠른 애는 벌써 9년 차 이쯤 되면 초급 차장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주택보조금, 임대료 일부 회사에서 주고요. 이태웅님, 퇴직금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야 함. 챙겨주는 곳 있지만 많이 없음. 네, 이태웅님, 그거는 그쵸. 퇴직금 없는 경우에는 IT계에는 많이 없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제가 일전에도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 거의 90% 이상이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 없는 경우에는 IT계 그쪽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주택보조금, 임대료 일부분 회사에서 주고요. 맞습니다. 아까 말한 건 월급이고요. 이제 주택보조금 주는 데도 있고, 임대료 일부분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이직하면서 다른 현에 있다가 이쪽 현에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회사, 이 회사 때문에 이직을 하는데 나는 지금 이 현에 안 살아. 다른 도시에 살다가 이쪽 도시로 이사를 와야 돼. 그리고 이
이사를 와야 돼. 그런 경우에는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거의 뭐 100만 원, 뭐 8만 엔, 뭐 9만 엔 이렇게까지 보조해 주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대충 맞죠? 신입 22만 엔, 교통비 전액 지금, 전철 기준, 단 회사마다 상한세는 있음. 예를 들어서 3만 엔, 5만 엔까지. 예, 좀 맞습니다. 대부분 아마 저거 3만 엔은 도쿄 같아요. 보통 여기 5만 엔 정도가 거의 상한세인 것 같고요. 네, 이 자료로 갑니다. 이 자료 어디냐? 일본 통계 자료입니다. 아까 말한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고요. 일본 통계 자료입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러 갑니다. 이게 일본 통계 자료 보면 한국도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제가 보면 되게 그래프적으로 이쁘게 나오는데 일본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해하실 겁니다. 아, 이 어려운 자료, 이거 어려운 자료 복잡합니다. 일본 자료 보면. 그래서 일본 애매하게 나온 자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엑셀 파일을 쓰는데요. 애플 산 지가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지나가서 애플 너무 힘듭니다. 애플 너무 힘들어요. 이거 보시면 이제 신규 졸업자들, 우리들 많이 신졸 대학생들 초봉 얼마 되는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 봐도 그렇습니다. 그 회사 규모별로 이제 직종별로 딱 나와 있는데 18만 엔, 뭐 22만 엔, 기업 규모별로 보면 뭐 1000명 이상 보면 22만 엔 좀 넘어가죠. 뭐 그리고 기업 규모가 좀 작은 경우 10명에서 100명 미만 회사 보면 뭐 20만 엔.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한국하고 비교 안 한다고 그랬죠. 이게 급여만 놓고 보면, 한국 급여만 보고 보면 일본 회사나 한국 회사, 일본 내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월급 차이는 얼마 없다. 여기서 직종별로 다 나옵니다. 나이별로.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전기, 전자, 통신, 기술자, 기계 관련 기술자 이런 쪽으로 나이별로 직급별 아니죠. 나이별로 그다음에 이게 월급하고 잔업하고 그다음에 보너스가 대충 얼마 나오는지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일본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일본 전체 평균은 30년간 월급 평균은 하나도 안 올랐다. 항상 일본은 월급 안 오르는 나라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평균이 안 오르는 거고요. 그거는 물가가 안 오르니까 뭐 도찐 개찐이죠. 어느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체 평균은 안 오르지만 개인의 평균은 나이 먹을수록 연차가 올라갈수록 올라간다.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톡 집어서 그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그냥 기계 관련자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일하시면요, 이런 자료 되게 많습니다. 복잡한 자료 보이시죠? 나이대별. 여기가 나이대별이에요. 평균 나이대별. 그래서 근속연수가 이제 1년 미만인 애들, 18살, 19살, 얘네들은 뭐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겠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평균이지만 보통 아까 말했던 30살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8년 차. 아까 1000명 이상이고 근무 시간이 월에 뭐 다 똑같습니다. 월에 뭐 160시간 이쪽 저쪽이잖아요. 똑같아. 일주일에 40시간, 4주 하니까 160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항상 따집니다. 저, 얼마나, 무슨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한 달에 160시간. 이쪽 저쪽. 이거는 뭐 거의 160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이 이 나이 때, 32살 때 초과 근무 수당이 전체 기계 쪽 일은 29시간 정도. 이게 잔업을 한다고 그래요. 이거 일본 평균 이야기 하는 겁니다. 31만 엔 정도 이때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보너스가 얼마 받냐? 1년에 144만 엔, 단위가 1000엔이거든요. 한국으로 그냥 제가 항상 말하는 게 1000엔이 100엔이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 318만 원 정도 받고 이때 1년간 보너스가
1,443만 원 정도 받습니다. 잔업은 뭐 29시간 정도 하고요. 이게 일본 그냥 이쪽 기계 쪽 평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되게 힘들다. 여기까지는 돈 별로 못 받아요. 4년 차까지는. 이때부터 좀 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많이 오르는 게 여기 일본 나이로 37살. 이때부터는 이제 많이 오르죠. 이때부터는 375만 원 정도 받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가족수당 붙는 거고 플러스 실비, 통금비 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주택보조금도 있지만 이 나이대까지 주택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직이 하는 경우에는 거의 뭐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뭐 보너스도 뭐 1년에 뭐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상황이고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그래요. 저기 일본에서 이제 일하다가 도중에 가시는 분, 이분들은 일본에서 정말 아까운 시간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가장 힘든 시기인데, 그리고 일본 내에서 회사들도 그러지 않아요. 그 처음에 들어와서 그렇잖아요. 그 되게 신입사원들에 투자한다는 개념인데 그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주고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 월급까지 많이 주는 회사들은 별로 없다.